저는 지금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계입니다.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협회는 199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로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약 20분의 회계사님들께서 지금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지식도 공유하면서 계속 직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싱턴주 협회 외에도 이제 미주 전역에 이제 각 지역마다 협회가 있는데요. 전체 협회, 모든 협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4년도와 2022년도에는 저희 워싱턴주 협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전 미주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여서 이렇게 저희 CPA들끼리 지식 공유를 하고 이래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좀 물 하나만. 오늘 세미나에는 5분의 회계사님이 스피커로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한 번씩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김성훈 회계사님, 손수가 회계사님, 나원석 회계사님, 그리고 저 정재계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김윤정 회계사님. 이렇게 5명의 스피커가 이번 트럼프 2기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주제로 좋은 정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8분의 회계사님들이 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을 이제 세션 마지막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Q&A 세션에 수고해주실 8분의 회계사님들을 좀 한 번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회계사님, 김홍준 회계사님, 김호순 회계사님, 지금 저희 협회의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이동은 회계사님, 황가로 회계사님, 문범준 회계사님, 안상목 회계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학수 회계사님. 이렇게 8분께서 오늘 Q&A 세션에 패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이렇게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거 말고도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오늘 생방송 진행을 위해서 광역 시애틀 한인회에서 도움을 주게 되셨습니다. 김원준 회장님 그리고 윤성혜 총무님 소개해 드릴게요. 회장님. 그다음에 총무님. 네. 그리고 회장님은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 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역 시애틀 한인회장 김원준입니다. 사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에 저도 초대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애틀 지역의 워싱턴주 지역에 유능하신 CPA 분들에게 만드신 이 세미나가 우리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와 또 가정과 사업에 좋은 도움이 됐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유튜브 생방송을 도와주시는 만큼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이 시애틀 한인회 시애틀 코리안 TV거든요. 여기 이제 구독 설정,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정보들을 이제 마련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좀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꼭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조금 간단히 그 아웃라인을 알려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트럼프 1기 때 통과됐었던 Tax Cuts and Jobs Act, TCJA, 2017년도였죠. 거기와 지금 이번에 통과된 OBBBA와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는지 또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BBA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계속 유지되는 영구적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 거기에 어떤 변동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워싱턴주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OBBBA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절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은 회계사님을 시작으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훈입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OBB가 중요한지 혹시 아세요? 지금 질문은 선물이 없고요. 좀 이따가 질문을 하면 선물을 드리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OBB가 왜 중요하냐? 회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 깜빡했어요. 오늘 질문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프트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는데. 왜 OBB가 중요하냐? 사실 제가 작년 세금 보고하면서 손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2026년 되면 세금이 많이 바뀝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16일에 하원을 통과하고 발의가 되고 5월 22일 날 하원을 통과해서 10월 1일 날 상원을 통과하고 10월 4일 날 인디펜던스 데이에 대통령이 비를 서명함으로 해서 OBB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빌이 1000장 정도 되는 빌이에요. 사실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다는 몰라요. 그런데 꼭 우리 손님들이, 우리 한인들이 비즈니스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OBB가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TCJA가 2018년도에 법이 새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게 2025년도 올해 말로 없어져요. 원칙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OBB가 통과가 됨으로 해서 이게 법이 영구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시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세법이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2017년도까지는 개인 세금 보고 세율 최고 세율이 39.6%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그게 줄어들어서 37%가 최고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가 원래는 35%였는데 21%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법인세는 우리 한인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C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우리 한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S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S컵하고 C컵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찾고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시죠?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세금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세금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개인 세금부를 할 때 보면은 전체 우리 수입, 가정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하시면은 그 부부의 소득, 그 다음 이자 소득, 주식 소득,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그 수입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드마스 디덕션이 있습니다. 아이드마스 디덕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회계사님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설명 안 드리고,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디덕션, 이거는 집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꼭은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보시면은 제일 큰 차이점이 메리드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는 12,7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TCJ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점프가 되었죠. 24,000불로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올해는 31,500불입니다. 많이 점프가 되었죠. 그런데 2028년도에 이 스탠다드 디덕션 올리면서 하나 없앤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퍼스널 exemption이었어요. 혹시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2017년도 전에는 스탠다드 디덕션 더하기 퍼스널 exemption을 가지고 4,050불씩 가족 한 명당 4,050불씩을 디덕을 더해줬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 거기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다 5인 가족이거든요. 아들이 셋이라가지고 5인 가족이다 보니까는 4,050불 곱하기 5 그러면은 이것도 2,000 얼마죠? 2만 얼마죠? 더하기 스탠드에 -7% 하면은 이게 24,000불보다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법이라는 거는 아시면은 도움이 되고 모르시면은 그냥 할 수 방법은 없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여기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개인 사업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개인 사업 하고 계세요? 아니면 월급 받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사실 이제 사실 그 급여 받으신 분들은 이건 상관없으세요. QBID라고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수입이 아닙니다. 전체 수입은 너무 디덕션이 많고 전체에서 기본 경비, 회사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들을 다 뺀 넷 인컴에 대해서 20% 디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지금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닥터라든지 로이어라든지 회계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 투자를 하고 미국 내에서 많은 직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장비를 만약에 투자를 더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바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디프리시에이션 그러면은 장비 같은 경우는 7년, 아모티제이션에서 굿윌이나 권리금 같은 건 15년, 전문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 27.5년, 39.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장비에 대해서는 더 장비하고 리소드 인프루먼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디프리시에이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게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제 부분은, 그러니까 개혁은 사실 OBB가 왜 중요하냐. 없어졌어야 될 법이 연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2017년도까지 그 전에 있던 법을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작년대세금, 재작년세금 같은 거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고, 이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금 보관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 손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W2G예요. 혹시 W2G가 게임 위닝이거든요. 그냥 만약에 카지노 같은 데 가셔가지고 돈을 따셨다. 그럼 W2G라는 게 발행이 됩니다. 뭐 상세한 거는 우리 나중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죠. 저는 그냥 퀴즈입니다. 만약에 제가 카지노 가서 만불을 땄습니다.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또 다른 분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님 가지고. 회계사님 아니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개인 인원수, 메일 상황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네. 조건이 된다 안 된다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싱글이냐 뭐 메리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컴이 설명을 드리세요. 기프트 카드 드리죠. 쫙 본다고 하는데 기본 개념을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은 매년 세금 할 때마다 어떤 손님들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회계사한테.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주고 와요, 저한테. 세금을 20만 불 내래요. 저는 장사가 없거든요. 저는 주는 대로 세금 보고 다 내렸는데 세금 20만 불 났다고 저보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쭉 보니까 W2G가 상당한 양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딴 게 한 50만 불 해요. 그런데 이 모은 돈이 50만 불이 넘으니까는 세금을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수정 보고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미국에서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계사님한테 갖다 주시고 상의를 하세요. 스물 하지 마세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새 제가 많이 말씀드린 하나가 유튜브를 보면서 막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법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손소라 회계사님이 그 세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두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손소라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맡은 부분은요, 그 신규 세금 관련 조항들인데요. 일단 차일드 텍스 크레딧하고 그리고 또 해외 송금세 그리고 또 R&D 연구 개발비 경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김성호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갬블 러스에 대한 그 네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인데요. 가장 골자는 2025년부터 기존에 2,000불 텍스 크레딧 받으시던 것을 이제는 2,200불로 인상이 됩니다. 2,500불 너무 좋은 숫자죠. 아니고 2,200불입니다. 그리고 향후 물가에 따라 조정이 될 거고요. 여전히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그 자녀만 소셜 번호가 있고 부모님은 뭐 IT이나 소셜 번호 없이도 텍스 크레딧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그게 불가합니다. 못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조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17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에게 텍스 크레딧이 적용이 되고요. 또 그 6개월 같이 살아야 하는 것과 또 재정적으로 50% 이상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페이즈 아웃 되는 금액도 변동은 없습니다. 싱글은 20만 불이고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40만 불 페이즈 아웃이 시작되고요. 2025년도에 Refundable Child Credit Tax 받으시는 금액은 1,700불까지 모두 한 아이당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재밌는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2025년도부터 2028년도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1,000불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 IRA 타입 같은 어카운트인데요. 나라에서 1,000불을 지원해주고 부모가 1년에 5,000불까지 불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공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이디가 18살 될 때까지 불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카운트에서 18세 이상 된 후에는 교육이나 또 사업이나 또 집을 사는 경우에도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가 Child Tax Credit이고요. 다음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요건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페이스 아웃 되는 금액이 있다고 했죠. 변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싱글은 20만 불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40만 불입니다. 페이스 아웃 시작되는 금액이.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2,200불이 다 소진되는 금액이 있겠죠. 예. 그게 잘 들으세요. 싱글은 24만 4천 불이고 그리고 부부는 44만 4천 불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R&D expense인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떨립니다. 네, R&D는 기존의 그 R&D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는 그 R&D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얼마가 발생했든지 간에 향후 5년 동안의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대한 그 경비가 있었다고 친다면 100만 불은 그 해에 경비를 다 떨구지 못하고 매년 20만 불씩 나누어서 5년 동안 그것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에 그 해 발생한 해에 경비로 떨구실 수 있습니다. 물론 R&D expense는 많은 분들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구개발이라는 것들이 뭐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솔직히는 많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메디컬 쪽이나 덴티스트리 쪽이나 솔직히는 R&D 경비를 떨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예를 들어서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그럼 그 나머지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일 경우, 이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법인 매출이 3,100만 불 언더일 경우,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그 모든 그러니까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 세금 보고서를 어멘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의 경비를 올해 다 한꺼번에 경비를 떨굴 수 있고요. 아니면 2025년, 2026년 2년 동안에 나누어서 또 경비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3,100만 불이 넘어가는 업체는 지나간 세금 보고를 수정하는 건 불가하시고요. 그러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그 경비는 올해 다 떨구셔도 가능하고 또 2년 동안 나누어서 경비 처리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다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슬라이드를 돌리지 않고 말씀드렸네요. 예. 여기가 이제 R&D 경비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하고 연관된 인건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나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도 R&D 웨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재나 아니면 contract research 하는 거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있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그 개발하고 테스팅하는 거, 또 어떤 디자인을 만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테스팅하고 그 분석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R&D를 하기 위한 장소, 렌트비나 유틸리티비도 다 이런 R&D 경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R&D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경비를 계산해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R&D 경비도 떨구고 텍스 크레딧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전문적인 것들은 CPA 분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 번째네요. 해외 송금세입니다. 많이 듣고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로 송금을 우리 한국에다 부모님한테 송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세금이 붙나 걱정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법 나온 거로는 송금 금액의 1%가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데 이건 단지 현금을 보내실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생각하기는 그럼 현금을 보내지 뭐 다른 걸 보내나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있는 구좌에서 송금을 보내실 때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머니오더를 만든다던가 캐셔스 체크를 만든다던가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현찰을 들고 와서 이거를 만들어서 송금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게 이제 현금 송금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내가 거래하고 구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송금은 이런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크레딧 카드나 데비카드도 내 은행 거래 어카운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도 세금이 안 붙고요. 그러나 프리페이드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돈을 거기다 로드를 해서 보내는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현금과 똑같이 간주가 돼서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크립토 커런시는 붙느냐 안 붙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해외 송금에 대한 얘기고요. 질문 있어요. 네, 근데 현금하고 모니어가 캐셔 체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발행을 가지고 내가 메일로 붙일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을요? 해외 송금할 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와이어링을 처리할 때 얘기인가? 그렇죠. 송금으로 보낼 때. 아니면 머니 오더를 가져가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머니 오더를 가져가서 어디로 가져가서 송금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은행 무슨 그 와이어링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행 말고 웨스턴 유니언이나 뭐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 아까 갬블링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존의 그 갬블링 러스는 내가 위닝한 금액만큼 맥스가 금액만큼만 공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법이 바뀌고 나서는 갬블링 러스가 내가 위닝한 거에 90%는 공제를 받지만 나머지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의 위닝을 했는데 100만 불 러스가 났어요. 그러면 전 같으면 세금을 안 내 100% 라이트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만 불은 세금 공제를 받더라도 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0만 불인가요? 10만
아무래도 저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taxable income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위닝이 100만 불인데 loss가 135만 불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위닝한 금액 up to 죄송합니다. 135만 불의 90%가 약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죠. 150만 불에 대한 90%가 135만 불이고요. 그러면 제가 위닝을 100만 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35만 불을 다 라이트업 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위닝이 100만 불이기 때문에 100만 불까지만 공제 받으시고 그 대신 내시는 taxable income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퀴즈 하나 낼게요. 아까 제가 막 강조를 해드렸는데 텍스 크레딧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페이스 아웃 되는 금액이 되는 금액이 부부가 얼마였을까요? 24만 저기 뒤에 24만 4천. 맞습니다. 44만 4천 불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손소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나은수 회계사님께서 나오셔서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관련된 거고요. 제가 오늘 커버할 거는 개인소득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니어 추가 소득 공제, 그리고 주 지방세 공제 금액 인상, 10,000불에서 40,000불, 팁 소득 공제, 이제 싱글일 경우에는 25,000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50,000불까지 공제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오버타임, 거기에 또 공제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최고 싱글일 경우에는 12,500불, 부부일 경우에는 25,000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미국 안에서 어셈블리 된 차를 대출이자 하시는 것도 추가로 공제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시니어 한 분당 65세 만으로 되셨거나 이상 되신 분들은 추가로 6,000불을 보너스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거는 변경 한시적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만약에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12,000불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아까 그 김성호 회계사님께서 표준 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 공제 받으시는 분들이나 RMI 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십니다.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제한이 있는데요. 싱글일 경우에는 이제 75,000불부터 단계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175,000불이 이상 되시면 완전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이실 경우에는 총 금액이 15만 불부터 25만 불 이상 되신 분들은 완전 소멸이 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싱글일 경우에는 지금 2025년도 베이스가 지금 15,750불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 법으로도 2,000불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요번에 보너스까지 합하게 되면은 총 23,750불까지가 공제를 받으시는 거세요. 표준 공제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부부가 두 분이 다 65세 만이거나 이상 되셨을 때는 기본 공제 31,500불에서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1,600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도. 그리고 보너스로 12,000불 하니까 총 46,700불까지 공제금을 받으시는 거세요. 그럴 때는 이제 인컴이 소셜 시큐리티 인컴만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금을 좀 받으셔도 이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하셔도 세금 내실 게 없으신 거죠.
그 다음 사항은 이제 그 한시적 변경상으로 SALT dedu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자로 State and Local Tax를 약자로 지금 한 겁니다. 이거는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10,000불까지가 이제 그 리밋이 있는데 이게 40,000불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IRMS 섹션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 다음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인컴이 고소득이신 분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50만 불 이상 되시면은 이게 단계적으로 감소되면서 60만 불 되면은 이 4만 불 그 리밋이 다시 10,000불로 떨어지십니다.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뭐 표준공제, 항목공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표준공제는 그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아까 싱글일 경우에는 15,700불, 그리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31,500불이었는데 이 표준공제하고 항목공제, RMS 섹션이라고 하죠. 이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더 많이 금액이 높으신 거를 공제를 받으시는 거세요. 근데 이 항목공제에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의료비용, 메디컬 익스펜스인데 그 전체 인컴에서 7.5% 이상 되는 것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인컴으로 이게 페이스아웃 되기 때문에 별로 빠지시는 분이 없으시고요. 주지방세 공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0,000불에서 40,000불로 이게 인상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포함된 게 집 재산세 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세일스 텍스, 저희 워싱턴주는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어서 주로 세일스 텍스로 이제 빼실 수가 있는데 그 세일스 텍스는 전체 인컴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세일스 텍스로 빼실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자동차를 사셨거나 뭐 보트를 사셨다고 하면은 기본으로 받는 금액 플러스 그 차 사실 때 사시는 세일스 텍스를 추가로 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10,000불로 한정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리 뭐 프로퍼티 텍스 집이 많아서 프로퍼티 텍스를 많이 내셔도 10,000불까지 빼실 수가 없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올라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공제 하셨던 분들이 RMIS로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번에 그 세금 보고하실 때는 회계사님들한테 꼼꼼히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항목공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몰게지 이자인데요. 그 전체 그 대출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몰게지 이자가 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집이 없으시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표준공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또 포함된 게 기부금, 여기 charitable donation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항목공제 안에 아까 손소라 회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gambling loss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ambling winning이 있으신 분들은 gambling loss를 이 항목공제에서 빼가지고 그 tax of income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도난 손실금이 있는데 이것도 federally disaster area에서 빠진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공제하고 항목공제 요 차이점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이제 팁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한시적으로 변경사항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도니까 올해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팁 소득에 대해서 개인당 25,000불까지 공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모두 팁을 받는 경우는 5만 불까지 공제를 받으십니다. 대신 이거를 받으시려면은 그 서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가능하세요. 뭐 식당이라든지 미장원 뭐 그 서비스업계에서 항상 팁을 받으셔서 신고하셨던 분들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인컴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로 보고하셨을 경우에는 총 소득이 30만 불부터 감소가 되면서
40만 불 이상 되시면은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팁은 그 연방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받으시지만 저희가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 그리고 주정부에 내시는 뭐 실업자 수당보험 이거는 다 신고를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팁도 IRS의 W2에 따로 별도로 나와서 신고된 금액만 이게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팁이 받아서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마 그 팁 보고 하는 거를 그 폼이 4137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IRS에서 이 폼을 반영해가지고 빼실 수 있도록 아마 가이던스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버타임. 이것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적용되는 세법이고요. 여기 추가 지급분 0.5에만 적용된다는 건데 지금 싱글 12,500불까지 빠지고 부부일 경우는 25,000불. 여기는 저희가 지금 40시간 이상 되면은 1.5배 계산을 해서 오버타임을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기 추가 지급분 0.5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시간당 20불 받는 분들이 오버타임에서 30불을 받습니다. 여기서 얼마가 해당이 될까요? 네. 10불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오버타임도 그전에는 W2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W2가 업데이트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께서 이걸 업데이트 해준 걸 했는데 이 팁도 이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텍스는 다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W2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추가로 생긴 게 저기 밑에 박스 14B에 보면은 거기에 팁을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14A 거기에 아마 오버타임이 따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 보고 하실 때 혹시 개인이 본인들이 직접 하시더라도 저 박스 14 그거를 잘 보시고 잘 기입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 자동차 대출 이자금에 대해서 10,000불까지 공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새 차 그리고 이 조건이 미국 내에서 조립 어셈블리 마지막으로 된 차를 하셨을 때 이자 내신 거에 대해서 추가 공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기본 공제하고 RMR 45 추가로 더 이거를 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월 1일 2025년도 이후에 대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세금 보고하실 때 빈넘버도 같이 신고하셔야 되고 아마 은행이나 채권자가 이자 금액을 이제 IRC에다 신고를 하시면서 따로 별도로 1098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에도 인컴이 제한이 있는데요. 부부일 경우에 20만 불 이상 되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25만 불 지나가게 되면은 다 소멸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세계 CPA입니다. 저는 이번 OBBB 통과가 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워싱턴주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워싱턴주의 상속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그 텍스 컷 앤 잡스 액트가 시행이 되면서 그 증여 상속 면세 한도가 거의 2배로 인상이 됐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549만 불까지 1인당 세금 없이 증여와 상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면제 금액이라는 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혹은 죽어서도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을 세금 없이 누군가한테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금액이 549만 불에서 이제 1118만 불로 2018년도에 증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제 김성환 회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제 그 TCJ가 소멸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원래 그 금액이 다시 절반으로 돌아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OBBBA가 시행이 되면서 계속 그 일생 면제 한도가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되려 물가 상승에 맞춰서 1,500만 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워싱턴주 상속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워싱턴주는 상속세만 있지 증여세는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살아 계실 때 누군가한테 내 자산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묻지가 않지만 그 이제 사망 후에 본인이 유산으로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예. 원래 기존에는 219만 3천 불까지 그 유산에 대해서는 그 10에서 20%의 세율로 상속세가 부과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219만 3천 불이었었던 그 한도가 300만 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19만 3천 불의 이 그 증액 한도가 계속 저 금액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7월 1일부터 300만 불로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계속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가 또 증가가 되어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 자체는 낮아졌지만 그 최고 세율이 원래 20%였는데 35%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최고 세율은 이제 900만 불이 넘어가는 유산에 대해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10%에서 35% 원래 세금은 이제 누진세로 계속 구간에 따라서 이제 더 높은 세율이 유산이 많아질수록 그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세율 구간도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걸 한 가지 좀 여겨볼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질문 있어요. 네. 2025년 7월 1일부터 네. 2.193 million에서 3 million으로 네. 면제 금액 증가하셨다 그랬는데 예. 이거는 연구이 바뀐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연구에 바뀐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저기 전투인지. 그 증여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라이프타임 증여한 거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나중에 상속세에 그게 포함이 되나요? 연방세를 따질 때는 그렇게 되고요. 연방세를 따질 때는 연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여 상속을 다 합쳐서 1,5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불의 자산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1,000만 불을 이미 유산으로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만 불을 그냥 남긴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나머지 500만 불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면제 그 금액이 다시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500만 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 주법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이거는 지금 연방이고요. 네네. 다시 워싱턴 주에는 상속세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2천만 불 그 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1,000만 불을 살아있을 때 증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0만 불이 남은 상태에서 내가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이제 300만 불이 적용이 되고 700만 불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아있을 때 다 넘겨주는 게 워싱턴주 상속세만을 봤을 때는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손님 한 분이 따님을 데리고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를 딸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이거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게 낫겠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따님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금은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항상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좀 이렇게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럼 만약 그 1031을 익스체인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1031을 익스체인지를 했다고 그래도 그 익스체인지한 거는 그 건물의 베이시스에만 상관이 있는 거지 그 건물 시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그 시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 상속세가 웨이브되지 않나요, 자식들한테? 아니요, 상속세는 똑같이 발생을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여기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눈여겨볼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31을 하게 되면 그 스텝업 베이시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증여세와 상속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버지는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한국에 계시는 갑부이시고, 근데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재산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시민권자고, 그랬을 때 증여와 상속했을 때의 세법이 달라지는지, 거긴 어디에? 그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시라고요. 미국에 영주권도 없으시고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잠깐 다녀가시는 한국 거주자이시면서 한국 국적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의 자산이 미국 그 증여세, 상속세에 저촉이 되는 부분과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혹은 가지고 있는 그 예금들의 금융기관들이 어느 나라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의 그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1,500만 불의 라이프타임 엑셈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외국인한테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이냐, 그 받는 사람, 수증자 혹은 이 상속인이 그 어떤 신분이냐는 그 상속세 적용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모녀가 오셨다고 와서 상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는 게 낫다라고? 그 개인 정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집을 산 지 너무 오래된 상황에서 집값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그 집을 내가 죽으면 이게 누가 가지고 갈지, 은행에서 가지고 갈지, 아니면 누가 관리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자식들 이름 하나 끼겨 넣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그거 굉장히 피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상에서도 그 디서벨리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트러스트를 셋업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하시도록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질문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제가? 네. 그럼 한 가지 워싱턴주 상속세에서 눈여겨볼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 해가지고 이제 그 사망하신 분께서 원래 그 가지고 계셨던 사업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직접 운영했던 사업체에 대해서는 워싱턴주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다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업체 자체가 그 사망하신 분께서 사망하신 시점부터 그 이전 8년을 되돌아봤을 때 5년 이상 소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셨던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의 가치는 그 600만 불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가 전체 유산의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1000만 불의 뭐 유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500만 불 이상이 그 비즈니스에서 나온 가치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비즈니스 사업체를 물려받는 사람은 그 미국 시민권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3년 동안 그 사업체를 양도할 수가 없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 공제액이 취소가 되고 다시 그 상속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제액이 최대 250만 불이었는데요. 이제 7월 1일부터 그 상속세 한도가 인상이 되면서 이 금액 역시도 300만 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양도소득은 그 양도소득 중에 27만 불, 연간 27만 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7%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근데 2025년 1월 1일, 올 1월 1일부터는 100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2.9%를 적용해서 총 9.9%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이제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전화를 하셔서 뭐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팔고 리타이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워싱턴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부터 이제 집 팔고 이제 조그만 데로 이제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야겠는데 양도소득세 다 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부터 일단 첫 번째 워싱턴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는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퇴 계좌 뭐 IRA라든지 401k 이 안에서도 이제 뭐 주식이나 뭐 뮤추얼 펀드 같은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상품들을 이제 관리를 하실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는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체를 매매하면서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도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거를 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지난 2027년도에 TCJ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때 이제 상속세 면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2025년이 되면 이게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는 라는 계획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나 상속을 빨리 서두르신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러스트를 설립하신다거나 뭐 이런 그 내용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면세 조항이 그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여나 상속을 급하게 데드라인에 맞춰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게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워싱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없지만 상속세의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상속세의 면제 한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는 300만 불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조그만 사업체가 하나 있고 집이 한 채 있고 조금 뭐 은행 계좌에 뭐 주식이나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면세 한도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방세는 또 증여세가 있죠. 하지만 워싱턴주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할 자산들, 그 다음에 상속을 할 자산들,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고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패밀리 트러스트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워싱턴주와
연방세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어떤 쪽이 더 나은지를 따져보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부분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저도 기프트 카드를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예. 자, 워싱턴주 상속세는 몇백만 불의 한도다? 한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은 분. 여기 계시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네. 3 million.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제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김윤중 회계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이번 OBBA가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또 절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회계사님도 준비 많이 했죠? 여러분 지금 한 내용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 우리 회계사님 네 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꼭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을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트럼프 1기에 그 TCJA는 이 경기 부양으로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 3.4 트릴리언 그 금액이 얼마큼이냐면은 한국 1년 예산이 4,660억 불이에요. 7배에서 7.5배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그만큼 돈을 푸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채를 발행해야 돼. 무조건 돈을. 그 정도로 이게 미국 경제가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속에서 가계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향후 유지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게 또 퍼머넌트나 템포러리가 어떻게 유지되냐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내가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요? 요거 오케이. 요거 붙였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이 다 비즈니스 해도 결국 개인이 세금을 내잖아요. 개인한테 온다고 그래요. 다 금액이. 그래서 앞으로 텍스 플래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조항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전략 설계가 중요하고 또 세금 공제가 많은 시기 지금 아까 나운석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템포러리 앞으로 3.4조가 손해가 보는데 그 중에서 템포러리로 2028년까지 쓰여지는 금액이 1.44예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10년 동안 하는 게 2조 정도 되고 1.44 정도가 2029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 이용해서 내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상속 같은 장기 플랜을 미리 설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보신 것처럼 중산층 가정들은 어떤 걸 이용하느냐? 주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은 스탠다드 디덕션이나 내가 집이 두 채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두 채 있으시면은 집은 내가 두 채까지 텍스를 공제할 수 있어. 이자도 공제할 수 있고 금액 제한이 있지만은 4만 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집에 프로퍼티 텍스를 15,000불 냈어도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그게 4만 불까지 좀 올라갔으니까 세컨홈까지도 전부 다 텍스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이용하시고 또 401k 같은 거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살에서 63살까지 드신 분들은 슈퍼 캐치업이라고 생겼어. 그게 현재까지 내가 리타이먼에 많이 공제를 보냈는데 한꺼번에 23,000불에 50% 11,500불까지 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슈퍼 캐치업도 이번에서 생겼고 그래서 중산층 가정에서는 이런 걸 잘 활용하시고 그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셔서 내가 금년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100% 여러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타이밍에 따라서 금년에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40%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이번에 오빠 법안에서 100% 늘렸어. 활용해 100%.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시고 고소득층 경우에는 자산 이전이나 혹은 뭐 자산 기금을 통하고 또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RM제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73세에 넘어가면은 누구나 다 일정 금액 기본을 빼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전에 내가 있는 금액을 라스아이라로 천천히 바꿔놓고 나중에 그런 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를 잘 이용하고 또 가족 지원이나 상속 플랜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 나운승 회계사님이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보면은 이 스케줄 A의 아까 그 프로퍼티 이용하는 금액이 전체 3.4 트릴리언 중에서 1.2 트릴리언이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그거를 이용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1.2 트릴리언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페이스 아웃 60만 불까지도 해당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0만 불에서 쭉 나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컴이 있으신 분들도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니어 디덕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인컴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사이 구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만 불에 시작해서 25만 불에 끝나는데 이거는 시니어 디덕션이 생각보다 많아요. 약 93억 불 정도가 여기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팁이나 또 오버타임 같은 경우도 다 이게 공제를 받는데 이것도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40만 불의 페이스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드는데 생각보다 팁 금액은 약 30억 불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 같은 경우는 약 89억 불 정도 예산이 적자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잘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자 공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불 이상 되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제를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한시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쓰여질 수 있는 이걸 잘 이용하셔서 세금 절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게 써놨잖아요. 국민회계사가 뭔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여기 나와서 같이 패널 있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가공인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또 전문가로서 감사나 세무나 경영 자문 등 회계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이렇게 공인 되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많은 분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한인회에서 저희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한인회 초빙으로 그 퓨전 사운드 에너지에서 캐롤라인 킴 그 아웃리치 매니저라고 해서 오셔서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hello, I'm Caroline Kim. I'm with Fuji Sound Energy, and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this evening. The reason why I'm here and I asked to be here is because I wanted to share that Fuji Sound Energy offer a free lighting program for small businesses. So if you have a small business or know anyone that has a small business, either it's restaurants, hotel, motel, standalone building that needs EV charging station or lighting, which we do, we can swap out the fluorescence light into LED lights for free. Awesome. Okay. Do you do it for places of worship? What was it? Do you do it also for places of worship? Yeah, so like churches and temples, we do, as long as
For churches and temples, we do offer that program. Just re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help save kilowatts. Awesome. Right? Awesome. Yeah. 그 PS에서 지금 프리로 그 현관등을 LED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식당이나 호텔 같은 곳에서 장비 같은 거 노후돼서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에 나가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한인에도 현관등을 그 퓨전 사운드 에너지로 LED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플한 프로세스고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오늘 또 CPA 분들께서 오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분들께 많이 이렇게 광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컨택으로? 네, 여기 제가 플라이어 드릴게요. 가정은 안 하고요. 가정은 나중에 이제 끝나면 저기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질문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저기 뭐 질문 있으신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원래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라이브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모더레이터 해주시는 저기 이동원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회계사입니다. Q&A 진행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으셨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의 아파트를 이번에 상속을 자녀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그거를 상속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도 시민권자시고 자녀분도 시민권자신 거예요? 네. 재산만 한국에? 네, 재산만 한국에 있고요. 네네. 부모는 다 미국 시민권자고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네. 상속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세율 같은 것도 그러면 하시는 분도 시민권자고 받으시는 분도 시민권자인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 상속하시는 거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Q&A 세션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개개인적인 좀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국에 지금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 둘 다 그 미국 시민권자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증여가 아니고 상속이요. 상속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아파트는 누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나요? 렌트를 주고 있었어요. 렌트를 주고 있었고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부동산 자체가 한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 그 상속세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세를 비거주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미국에서는 그분이 남기고 가신 자산이 아파트 외에도 미국 안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되 만약에 상속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국에다 납부한 세금만큼을 이제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는 지금 뭐 세율을 물어보시고 그 상속되는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셨지만 전체적인 그 유산의 규모나 이분이 남기고 가신 그 모든 자산의 리스트와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이 되어야만 상담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네.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회계사님 중에 답변 주실 분 누가 하시겠어요? 기부금 빼실 수 있는 거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non-profit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빼실 수가 있고요.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는 공제를 못 받으십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단체 자체가 그 501c3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텍스 exempt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말 주민이 없어서 얼굴 가리고 얘기할게요. 저는 여태까지 건물을 매각해서 1031 익스체인지를 하면 제가 100만 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게 이제 10년이 되면 예에서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제 자식이 100만 원에 대한 걸로 다시 세금을 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상속세하고 중개세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죄송한데 다시 질문을 해보면 제가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다가 비즈니스를 매각하고 그 매각한 금액을 갖고 100만 원어치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되더라도 내 자식한테는 100만 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좀 리피트를 해보자면 100만 불에 구입하신 건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300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시점에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300만 불짜리 건물을 자녀한테 이제 상속이 된다면 그 자녀는 그 건물을 받아서 나중에 매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만 불에 하게 된다면 100만 불과 400만 불 사이에서 발생하는 300만 불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 거꾸로 100만 불에 대한 걸 내가 산 가격부터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산 가격이 100만 불이셨으니까 나중에 자녀가 그걸 상속받아가지고 팔게 되면 그 선생님이 처음에 구입하신 금액에서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그 금액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답을 밀리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셔야 된다. 제가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무슨 말씀 뭔지 알아들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스텝업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면 자녀가 가지는 그 집의 원가는 부모가 샀을 때 그것이 원가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그 시점의 그 가격이 원가가 됩니다. 잘 됩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그건 예. 아니 상속을 하셨을 때 텍스 딜레이션 원가. 네. 그 원가입니다. 그리고 오른 가격이 아니었어요. 오른 가격이 원가입니다. 오른 가격. 예, 상속을 하면 정리를 하면 원래 사던 것이 원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텍스는 원가하고 매가하고 차이가 돼서 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답은 뭐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미국에 사는데 재산은 한국에 있다. 그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 정부가 세금을 징수합니다. 1차적인 세금 징수가 있어요. 그것이 한미 조세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속의 절차는 전적으로 한국의 이 법에 따라야 되고, 미국에서 할 일은 그 한국에서 세금을 낸 그 정서를 카피해서 담당 회계사한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됩니까? 장범규 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었던 그 스텝업 베이시스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증여와 상속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불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 그랬는데 그 100만 불짜리 건물을 나중에 300만 불이 됐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200만 불짜리,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차익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익을 내가 만약에 그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그 원가, 베이시스는 내가 구입한 그 100만 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몇 년 있다가 400만 불에 팔았다. 이렇게 되면 300만 불에 대해서 몽땅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자녀한테 넘겨주던 그 시점이 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의 원가는, 그 자녀의 원가는 내가 사망했었던 시점의 그 가격, 결국에는 300만 불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10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 상속이 훨씬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 팔아서 하나도 못 쓰고 죽겠죠?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 상속세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도 좀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과 그 증여,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그 어떤 자산을 증여할 것인지 어떤 자산을 상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1031 말씀하셨는데, 1031은 베이시스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세금을 뒤로 미뤄가면서 계속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이시스가 낮은 상태에서 몇십 년씩 계속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상속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여온 내지 않은 세금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든 정권 때 그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 자체를 없앤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없애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아직 시간 많고요. 기프트도 많이 남았어요. 일하는 밀리언까지 빼도록 가보면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내 자산이 예를 들면 밀리언이 아닌 경우에 워싱턴주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빼도록 가보면 지금 11 밀리언까지 지금 이제 이젝트가 되잖아요. 세금이, 상속세가.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은 11 밀리언 이상이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더 올라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워싱턴 주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든지 아니면 상속 플랜을 할 건지 이걸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하는 게 맞는 답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산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라고 해도 그동안에 가격이 떨어진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가 차라리 워싱턴주 상속세를 물고 넘어가는 게 낫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계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자산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한꺼번에 그 포괄적인 플래닝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요. 혹시 워싱턴에 살고 계시는데 주식으로 제가 알고 계신 어떤 분이 18 밀리언 정도가 있어요. 주식으로만. 네. 근데 이게 이제 팔게 되면 개인 텍스가 많고 상속으로 넘기자니 지금 그걸 너무 걸리고 뭐 이렇게 된 사태들이 워싱턴 주로 계시는 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관련된 것은 캡ιτ 개인 텍스가 있는데 그런 건 있는데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식은 워싱턴주 캐피탈 게인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레지던시를 바꾸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레지던시도 다른 주로 가요?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시거든요. 네. 네, 뭐
그러셔야죠. 네.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실 수 없잖아요. 질문이 하나가 만약에 자녀가 지금 20대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저희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20대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게 더 나은지. 왜냐면 혼자서 사기에는 아직 안 되고 근데 어느 정도 페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회계 이런 세금 문제나 아니면 이 증여 상소가 막 이렇게 복잡한데 혹시라도 부모 한 사람이 그 자녀의 그 공동 명의로 하는 그렇게 해서 주택이나 이런 걸 퍼체스하는 게 어떤지 어떠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자면 자녀한테 집을 사주고 싶은데 본인 명의로만은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고 다운페이를 대신 해주시거나 같이 하거나 그 다음에 페이먼을 앞으로 계속 같이 해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게 괜찮느냐 세금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은 그 집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녀가? 아니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네.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게 된다? 지금 같이 살려고 하고 저희가 사는 집은 렌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회계사님 계세요? 여기. 조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할 말이 하나 있어요. 회계사님들이 다 일을 잘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묻거나 하면 갑자기 얼고 또 앞에 나가면 얼굴이 벌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책자입니다. 책자.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내버리지 말고 이제 실제 일에 닥쳐서는 담당 변호사님한테 가지고 와서 이거 내한테 해당되는 거 뭐냐 이런 거 묻는 자료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가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챗GPT에 물어보면 머릿속 비어버리고 챗GPT에 어떻게 물어야 챗GPT가 헛소리하는 걸 다 걸러내고 정답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복잡한 거는 컴퓨터가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입으로 가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다른 질문. 아니야,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드리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나오느냐, 혹은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차익이 나오면 그거를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냐, 혹은 그 세금이 좀 미니마이즈가 최대한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직접 거주하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5년을 되돌아봤을 때 2년 이상을 거주하시게 되면 거주하고 소유한 사람 한 명당 25만 불의 공제액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자식이 전부 다 같이 자녀가 같이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세 사람이면 75만 불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자녀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먼저 이제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 유산 상속 플랜에 따라서 좀, 예, 혹은 그 증여 계획에 따라서 그 세금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다른 자산들 가지고 계시는 거랑 다 접목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딱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혹시 그 한국의 그 상속세 취급하는 세무사님하고 여기 미국의 세무사님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한국 상속세에 관한 한국의 상속세에 관한 전문적인 그 일을 하시는 세무사님이 혹시 계시는지요? 추천해 주실 만한. 근데 담당 회계사님이 안 계세요? 한국에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미국에서도 계시면 이게 이제 미국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쉽다고 한국 미국에 안 계세요? 미국 누가요? 세무사님?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은 여기 이제 회계사님들 많잖아요. 이 중에서 한 명 찍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한테 의뢰하면은 한국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우리 회계사님들이 한국의 모든 로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셔서 그 한 사람 해달라면 되니까 오늘 오신 회계사님들 많잖아요 여기요.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저거 아셨죠? 저거 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은 여기 세무사님도 한국의 세무 담당하시는 거는 일을 하시는 같이 일을 하니까 다 같이 일하니까 그냥 어떤 회계사님들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회계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네. 여기 김성훈 회계사님. 그러니까 가가지고 해가지고 얘기해주세요. 그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앉아드려야죠. 저희가 사실 오늘 그 전체 세미나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션이 끝나면 저희가 조그맣게 이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 벤토를 하나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져가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걸로 끝내지는 않고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회계사님이 전체 다 해서 지금 아까 몇 명이었죠? 13분이세요. 이렇게 CPA를 한꺼번에 많이 모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저희는 자주 보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사님들이랑 1대1로 원하시는 회계사님한테 상담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세계 회계사님. 네. 예, 그렇게 하고, 예. 근데 지금 아직 전체 그 공개 질문 하실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 13분의 회계사님들이 그래도 어떤 분은 그 비즈니스의 전문, 또 개인적인 그런 거에 전문, 이게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처음, 다 회계사님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코퍼레이션에 조금 더 그 일을 더 많이 하시고 뭐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걸 더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혹시 그러실지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들이 나름 있고 경험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 의사들을 보면 그 외과 의사가 있고 내과 의사가 있고 안과 의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다 보는 가정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마 전반적으로 개인 손님들, 비즈니스 손님들, 모든 손님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약간 패밀리 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대1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뭐 지금 여기가 쇼핑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 좀 그 대화가 잘 통하시는 회계사님과 예, 질문해보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무사님 한 분. 일단 저분께 기프트카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행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주신 저기 뒤에 회계사 그 선생님께 또 하나. 예.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려요. 완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서 항상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들 정보 듣고 우리 워싱턴주는 없나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뭐 개인적으로 뭐 자동차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그 자동차는 융자, 이자 공제를 한다는데 비즈니스 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따로 회계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아니, 질문을 이상 공개적으로 하셨으니까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불에 대해서 추가 공제되는 거는 개인 용도로 사신 차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용도로 사신 거는 비즈니스에서도 자산으로 올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감가상각 비용으로 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뺄 수 있는 조항이 이게 비즈니스로 쓰셔야 되는 용도이고 이제 좀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불 추가로 공제되는 거는 개인 용도로에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요. 개인 경우에는 먼저 아까 나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구입했을 때는 이제 미국 내에서 어셈블리 된 상태가 중요한데 자동차에 보면 빈 넘버가 있습니다. 빈 넘버가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미국에서 조립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불까지는 개인 그 총 금액에서 이자 부분을 공제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를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느냐 개인에서 사용하느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전적으로 IRS 입장에서 이게 진짜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방법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마일리지 로고를 작성하는 건데 내가 하루에 비즈니스 용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한 마일리지를 뛰었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전체 100%에서 50%는 개인, 50%는 이제 비즈니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IRS가 그 일반 레스토랑이나 이런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건축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는 전적으로 회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가 몇 %가 개인인지 몇 %가 비즈니스를 해서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거는 개인이 내 이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자동차라 내 개인 이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사용한 용도에 대한 마일리지만 비즈니스 용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회사 이름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까다로운